제일 먼저 상을 만드는 재료는 뭡니까? 혹시 조상공덕경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이 하늘에 이 세속의 왕이 이제 그 부처님의 상을 만들기를 원하니까 천부의 사자가 내려와서 향단목을 도끼로 찍어서 나무로 불상을 만듭니다. 그게 경전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는 금은이 아니라 향목으로 부처님을 조상을 했다라는 것이 조상공덕경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첫 번째를 금은동, 금속으로 만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의 편차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청정한 흙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탑을 만들려면 발로 밟은 진흙을 사용할 수가 없다. 발로 밟은 진흙이라면 도리어 중재를 얻어서 선보를 얻지 못한다. 뭐 이렇게 방편을 딱 쳐놓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탑의 수리를 할 때도 역시 이 불상을 수지를 하고 뭐 하는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 내용들, 이 재료를 만드는 방법, 재료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 때의 법칙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전으로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방편 경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지금 이제 21세기를 사시는 스님들께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해서 편제를 할 거냐라는 게 과제인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을 수행이 풍토로 하고 텍스트는 금강경 위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방편들은 다 그냥 카더라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스님들보다는, 스님은 수행하기 바쁘시고 이타행하기 바쁘시니까 공부하시는 신도들께서 하셔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묘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백색 수정을 부처님 몸에 넣는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심지어 칼날을 통한 이 최고 수성한 것, 그 다음에 법칙들이 모든 게 그 방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밀교가 통용되고부터는 아주 세목적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염주 중에서 최고 수성한 염주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신도님들께서, 스님들께서 주시는 염주 중에 제일 좋다, 제일 수성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나라 스님들께서는 보리수,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염주를 구하고 계시고, 큰 스님들 염주는 다 한국은 이 검소를 덕목으로 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식물의 재료에서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스님들은 다 이 흑색 나는, 나무색 나는 형태로서 염주를 쥐고 계시는데, 원래 경전에는 최고 수성한 제1번의 염주는 뭔가 하면 수정으로 만든 염주입니다. 그래서 한국 스님께서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는 남방 쪽의 얘기고 우리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요,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 보리수나무, 그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학적인 텍스트, 불교를 하시겠으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강저 아시죠? 금강저는 지금 불구점에서 팔찌 보면 조만하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주로 3개의 창이 있는 삼고저를 만드셔서 차에다 매달아 놓으시고 한데, 그 금강저가 원래 기능이 뭡니까? 스님들이 수지하시는 이 지물로서 말을 안 타게 하는, 금강으로서 말을 마로부터 결계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원래 1고저, 3고저, 5고저에서 옆에 창이 1개인 것, 3개인 것, 5개인 것이 있는데, 그게 다 호명하는 열애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적당히 3, 5를 이해하시는 스님들도 별로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금강저가 가지는 키워드는 또 뭔가 하면 역시 금강저 손잡이 부분에 사리를 봉안을 해야 됩니다. 경전에는
사리 한 과를 넣고 그 금강저의 경전에서 만들어내는 길이가 17cm 지금 우리로 풀었으면 한 그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어야 그게 금강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에 우리가 금강저는 다 지금 뭐 차에 매달고 계시는 금강저 안에 사리가 들었을까요? 들었다고 관하실까요? 아마 큰 스님께서 주시면은 뭐 사리가 들었다고 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그러한 물목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불교의 그 8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경에서의 그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어디에 활용되는가 했을 때 당연히 탑, 케이스에 뭐 금, 은, 동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서 탑에 봉안돼서 탑을 그 상정화하는 그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단 안에 봉안을 한다. 이 계단이 뭡니까? 성녀가 아닌 분이 성녀가 되게 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계단에 봉안하는데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이 계단이 삼국유사 기록에 한 줄 나오죠. 자장율사가 사리 500가를 부축해 와서 황룡사 목탑에 넣고 어딥니까? 저 통도사 계단에 봉안을 하고 태화사에 봉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장율사께서 계단에다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을 해서 우리는 적어도 수계를 받을 때는 부처님을 정명법사로 최고의 정명법사로 해서 계를 받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계단에다가 사리를 넣은지 이유는 그 이유로는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과연 계단에다가 뭐를 봉안하느냐가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적인 저 문화 변형이 형성이 될 건데 뭐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고 불상에 봉안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뭐 이런 것을 넣어서 또 법사리를 봉안을 하고 신사리가 들어가고 법사리가 들어가고 석가탑에는 신사리를 넣는 사리 함이 있고요. 그 옆에 또 경을 넣고 그러면 그 경이 책이 아니라 예전에는 뭡니까? 권이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라서 축이 있습니다. 이 축으로부터 이렇게 감지 않습니까? 이 축에도 또 부처님의 사리가 석가탑에서 박혀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라는 것이. 그래서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좋은 거는 다 들어가서 뭔가의 사리관을 형성하는 것이 한국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게 계단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단이 있습니다만 이 계단은 일본에 가시면은 당초제사 나라에 가시면 나라 맞죠? 그러니까 나라에 가시면은 당초제사라는 절이 있는데 당나라 당자입니다. 그 뭔가 하면 일본의 스님들한테 이제 수계를 줘야 되는데 일본에서 출연하는 스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나라에서 9번의 계를 주실 스님을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절을 만들고 거기에 중국 스님들이 사시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 스님들은 거기에 가서 계를 받아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수계를 해서 이제 일본 스님으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금강 계단은 또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 일본에는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매년 이렇게 재현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 단중에서 요 뒤쪽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북편에서도 동북편 여기에서 계를 주시는 스님, 계를 받는 스님, 그 다음에 정명법사들이 쭉 앉아서 수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이제 계사를 받고 해서 이제 스님으로 태어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요게 요겁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돼서 요 동북방을 하느냐 하면은 이건 또 아시아적인 이 민속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방위가 몇 시입니까? 2시 방향입니다. 요 45도 방향. 여기가 귀신이 왔다가 귀신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틀어막고 앉아서 스님들께서 수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본존이라고 써놓았는데 요 스투파의 상계가 몇 개입니까? 3개면은 이 스투파는 열애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큰 스님 앞에서 이거는 큰 스님의 부도지 않습니까? 큰 스님 앞에서 내가 이등병이 이제 저 훈련병이 이등병으로 나툰다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정명인데 우리나라는 이 부처님의 사리를 통도사의 계단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모셨으니까 그 탑은 곧 불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탑 앞에서 수계를 한다라는 굉장히 큰 좀 변형화되고 정통성을 추구하려고 했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자장율사께서 잘못 넣으셨던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데 이 계단을 왜 그러면은 대개는 이렇게 큰 스님 앞에서 법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요 그림이 저 당초제사인데 이 계단이 요게 가람의 끝이고요. 요게 물입니다. 물이 흐르는 또랑이 있고 이 또랑 너머 요쪽 편에 이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를 받기 전에는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람 안에 들어와서 수계 의식을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원래 초기 율장에도 보면은 수계를 받기 위해서 심리를 갑니다. 절에서 심리. 그래서 심리를 가는 동안에 깨끗한 옷 입고 최고 좋은 물건을 수지를 하시고 가면은 제일 이 논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적이죠. 그래서 도적이 그 수계를 주러 가는 스님, 수계를 받으러 가는 스님을 도륙을 합니다. 뺏어서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이게 심리가 벌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계 받다가 다 도륙을 당하니까 그래서 율장에서 그 계단을 사찰 가까이 담 밖에다가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요 포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위에 거가 통도사고 밑에 거가 밑에 것이 금산사입니다. 계단, 야외 계단이 이 2개밖에 없는데 지금 제대로 된 거는 이 통도사의 금강 계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각이 하나 있는데 그 정각이 동서남북으로 따라서 편액이 다 다릅니다.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저 앞쪽에서 보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정멸보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안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상이 없지 않습니까? 통도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뭔가 하면 정멸보궁 신앙으로 또 다시 갈아타십니다. 한국의 불교가 쭉 변형화되면서 그게 이 통도사에서는 가람 배치가 지금 일주문에서 올라오시면은 계단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천 쪽으로 보도록 남북으로 돼 있는 것이 가람 하나, 가람 둘, 가람 3개가 모여서 지금의 통도사인데 가람에 그러면 그 가람 3개 중에 원래는 어디가 제일 그거겠습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이겠습니까? 2번째 가람 영역. 그래서 이 통도사 계단은 2번째 가람 영역의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금산사를 보시면 지금 금산사도 사진을 잘랐습니다만 이게 지금 들어가는 문이고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문이고 대웅보전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사의 원래 키워드는 뭡니까? 미륵전 이게 금당입니다. 금당이고 이쪽에 있는 그 대장전이 원래 요 앞에 있었습니다. 탑처럼. 그러면 가람의 축이 이쪽이 남북인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에서 오른쪽 편. 통도사하고 똑같이 계단 언덕에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산사가 만들어질 때 사역은 이 계단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앞쪽 영역이 가람이고 이거는 이 아까 보셨던 그 사역에서의 왼쪽 편에 그 계단이 별도로 그러니까 사역의 바깥쪽에 계단이 있었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금산사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역시 이 앞쪽에 정각을 지어서 정멸보궁입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다고 관하는 거죠. 근데 금산사의 계단에 부처님의 사리가 봉안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통도사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전례도 같이 돼서.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좀 웃긴다 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탑이 부처님의 사리를 봉하는 탑이 금산사 계단 앞에 또 떡 놓여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떠한 포맷일까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그 과거에 잃어버린 경전적인 부분과 연역적인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적당히 배치를 해놓은 상황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탑도 아마도 이 금산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시기에 석탑으로 작게 만들어지면서 이 밑에 마당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오면서 사리장구가 해체가 됐는데 고려 때 탑이 그 도개된 것을 수리를 해서 새로 이 보수를 한다라는 기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종단박물관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덜렁 오는 것은 역시나 이게 부처님이시니까 금당이니까 금당 앞에 탑을 두고 하는 관념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하려면 요 탑 밑을 이렇게 파보면 이게 탑이 언제 올라왔는지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성스러운 영역이니까 그거 궁금해서 파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산사도 통도사처럼 금강계단으로서 영역을 하고 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멸보궁의 신앙으로 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신앙에 정멸보궁 신앙에 막 믹싱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 불교인데 스님들은 크게 관여 안 하시죠. 신행하시는 신도님께서 정멸보궁 신앙도 추구를 하시고 미륵신앙도 추구를 하시는 형태로 지금은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셨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람을 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이러한 포맷을 의지를 해서 교학적인 가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가람이 초기에 구성되는 절입니다. 요 그림의 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좀 희미하게 선이 나옵니다만은 이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정중앙에 가람이 심벌인, 그러니까 탑이 모셔져 있는 겁니다. 이때는 탑신앙 중심이었으니까, 초기 가람이라서. 그래서 모든 영역의 정센터에 스투파가 또는 이 불교를 지칭하는 내용물들이 다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초기에 대탑이 만들어지고 그 대탑 주변에 서서히 방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들은 주무시는 방이 아니라 앉아서 스투파를 보고서 참선을 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참선이 끝나면은 이 바깥쪽에 사당, 강당, 욕실, 식당으로 나와서 스님들이 먹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지고 이거는 성지의 영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도 보면 스투파가 이 가람 안에 쭉 큰 스님들의 작은 소탑들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기의 모습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석굴사원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도적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이 척벽, 산에 이 굴을 파서, 이거는 굴을 파려면 굉장히 흙이 노년화된 땅이라서 굴착을 하기 쉬운 그런 이 지역이죠. 그래서 만드는데 요게가 불지입니다. 요 빗줄 친 거는 담입니다. 담. 그래서 센터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초기에는 탑, 후기에는 상을 모시고 요 오른쪽이 뭡니까? 요 하얀 영역이 우요하는 공간입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예법의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 두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원래 전통 사찰에 가시면은 대웅전 부처님 모신 뒤에도 통로가 있습니다. 포교당에는 부처님 상을 벽에다 갖다 붙입니다만은 원래는 우여삼잡 할 수 있도록 다 앞으로 당겨 놓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옆방이 뭔가 하면 담으로서 막혀서 스님들이 밥하는 곳, 생활하는 곳이고 주무시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하면은 부처님이 있는 공간, 불국사로 생각하면은 성녀가 사는 공간 해서 가람의 그 패턴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발굴했을 때의 사막 지역에서의 평지의 가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에워싸서 요 센터에 불을 상징하는 스투파나 상을 모시고, 여기는 스투파입니다만은 그 회랑처럼 해서 우요 삼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이 서역에서의 유토피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죽으면은 천부의 별이 되는 것이 유토피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다시 윤회를 해서 태어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수많은 깨달은 정각자들의 수많은 저 혼들이 모여서 은하수처럼 많은 별을 만들어낸다. 그 별이 곧 그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장엄하는 요 벽에 지금 요 그려져 있는 것들이 뭡니까? 다 부처님입니다. 천불신앙, 삼천불신앙을 이 서역 사막 지역에서는 창출을 해내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물론 스투파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벽 상신앙이 그 뒤에 흘러 들어오면서 상을 벽에다가 장엄을 하기 시작하는 거꾸로 된 거죠.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지금은 상이 앞에 있고 우리는 탑의 그림은 어디서 봅니까? 다라니를 형성할 때의 탑의 그림이 보이는 정도로 지금은 21세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불교가 정착될 때에 조상의 형태들이 만들어질 때의 패턴들이어서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게 스톱하고요. 이게 둘러싸고 있는 담이고 이 바깥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기둥처럼 굉장히 큰 기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나무도 구하기가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흑벽돌로서 뭔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가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반도로 훌쩍 뛰어넘어 오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황룡사에 잘 아시는 경주 황룡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탑이 있고 금당이 있는데 황룡사 금당은 또 묘하게 금당이 좌우에 세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담으로 둘러싸인 이게 회랑입니다. 경복궁처럼 건정전에 보면 좌우에 회랑처럼 회랑이 있고 이 나머지 영역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은 이게 뭔가 하면은 스님들이 사시는 성방들이 발굴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학적인 패턴에서는 마하성규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회랑을 통해서 성지와 불지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 위의 그림은 그 이후에 선사상이 들어오면서 선종가람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 불전도 이제는 보시면은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기는 중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는 산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산문은 몇 산자 산이라기보다는 무슨 이 문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부처님이 앉아 계신 쪽에서 보면 왼쪽이 됩니다만 동편에는 욕실, 기원정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씻는 곳하고 화장실이다 했습니다. 욕실. 오른쪽에는 동사가 뭔가 하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스님이 기가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것이 선종의 7개의 당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거는 사람이 사는 스님들이 사시는 모습입니다. 이거하고 교학화되어 있는 이 교학적인 가람에서의 패턴하고는 사뭇 다르죠. 여기에서는 담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스님께서 여기도 가도 수행이고 여기 가도 수행이고 여기 가도 수행이고 여기 가도 수행이고 다 수행이니까요. 수행처로서의 상황이고 여기는 엄격하게 수행처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량, 생이 없는 부처가 있는 영역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생활을 하시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교학가람과 선종가람이 서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종가람의 패턴들입니다만 여기에는 탑은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그림에서도 탑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 상징물로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교학적인 가람이든 선종가람이든 집을 짓는데 그러면은 이 공간을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을 구축하는 거고 결계를 하는 것이다라고 탑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결계의 법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불도자로 밀어가지고 기둥 쫙 뽑아 올리면은 대웅전이 되느냐라는 거.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방법을
그때 고대인들이 집 짓는 방법을 불교에서 땡겨왔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앉아있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능엄경은 그 4세기대에 번역된 그 경전입니다. 물론 이제 이 능엄경이 남방에서 왔는 경전이냐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냐라는 그 이 설은 경전학자들 간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시면은 말세의 사람으로 도량을 건립하려거든, 부처님이 계신 곳을 건립하려거든 설산의 향초를 먹은 대력 배구를 구해라. 이 설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좀 인도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대력 배구를 구해서 맑은 물만 먹은 배구의 똥, 소똥은 매우 미세함으로 그것을 전단목, 향과 합해서 지면에 바른다. 이거는 남방 쪽에서 방섭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비 오기 전에 쇠똥을 물에 이겨서 벽에다 계속 바릅니다. 그러니까 비를 스미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배구가 없으면, 그러니까 설산에서 하는 것은 이슬을 먹고 사니까 똥의 냄새가 덜 하는데, 사람이 주는 음식을 같이 먹고 사는 소는 분뇨가 더러워서 땅에 바를 수 없으므로 평원에서 5척 이상까지 땅을 팔아. 그래서 이 인도 사회에서는 우리처럼 안반청이 붉은색 안반토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퇴적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척 같으면 한 1.5m를 파내고, 그러면 이제 밑에 생땅이 나옵니다. 붉은색, 우리로 치면은 이 안반청이. 그 흙을 파서 상전당 침수향을 발라서 그 위에다가 청청히 쌓아 올리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판축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에 다져서 그 터가 견고하게 만들어라라는 것이 이러한 의식과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황룡사나 미륵사에서 보이는 판축의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켜켜이 이렇게 흙을 다져서 쌓아 올립니다. 요 검은색은 우리는 이 북반구 쪽에서는 방섭하는 걸 뭘로 합니까? 소똥은 안 쓰죠. 뭐 씁니까? 숯 맞습니다. 숯 아니면 소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소금 구하기가, 요즘은 소금으로서 기둥 주위에 이렇게 다 방섭을 합니다만, 이때는 다 수초로서 합니다. 그래서 황색띠, 이게 흑백이라서 죄송합니다만, 황색띠, 흑색띠, 흑색띠, 황색띠 해서 켜켜이 쭉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의 터를 짤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 불설다라니 집경이라는 것은 7세기대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집을 짓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경전을 제가 풀어서 빨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때는 집은 금당들이 다 정방형입니다. 스투파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정방형이든 정사각형을 만들어낼 때 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줄자가 없어도 되는 게, 지금 한 척, 중국에서 얘기하는 한 척은 요 팔 길이입니다. 그런데 팔 길이는 키가 크신 분, 작으신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내가 지을 때는 네 자로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한 매듭으로 해서 쭉 똑같은 매듭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들어내서 그게, 나는 땅이 넓어서 10매듭짜리 집을 지을 것이다. 땅이 좁으면은 4매듭짜리 땅을 지을 것이다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에서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원은 다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려서 그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공간을 만들면은 집이 커지고, 땅이 좁으면은 그 원 안에 사각형을 그리면은 집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지점에서 남북상의 축으로서 대각선으로 매듭을 쭉 당겨서 이 길이를 만든 다음에 요거와 직교대로 90도 되도록 선을 그으면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학, 산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웅전처럼 옆으로 좀 길쭉한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90도의 각을
한쪽은 둔각으로 하고 한쪽은 예각으로 좁은 각을 좁히면 각이 똑같은 길이에서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앉아 계실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사각형을 치면은 요 붉은색 5방이죠. 중앙방에서 동남, 서북, 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쪽은 원래는 이쪽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는 그 동쪽 하면 부처님의 왼쪽, 오른쪽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는 이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해서 모서리를 가지고서 방위를 지칭을 합니다. 석존이 앉아 계시는데 석존이 앉아 계시는 곳에 누가 호위를 합니까? 사천왕이 동서남북을 호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천왕이 부처님이 여기서 이쪽을 보는데 여기에 딱 남쪽에 딱 엉덩이를 대고 있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서리로 다 분산을 시키는 것과 이런 그 예법이 다 같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사천왕을 부처님 앉은 자리에 모서리에 놓는 것은 볼 수 있는 조형은 없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게 어딥니까? 탱화에서 보면은 그 탱화의 앞쪽에 네 분이 쫄로레미 있거나 아니면 좀 오래된 탱화는 내 모서리에 사천왕이 호위를 합니다. 앞쪽에 쫄로레미 그 네 분이 계시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미 관이 정면 위에서 내려다 보는 관에서 측면에서 보는 관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천왕을 보시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찰에 제일 들어가는 입구에 일주문 통화해서 이제 사찰로 들어갈 때 사천왕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하면은 평면적으로 다 사천왕이 결계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사찰에 항상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은 내 모서리에다가 사천왕을 세워 놓습니다. 그게 원래 결계하는, 그러니까 만다라가 위에서 내려보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국토를 만들 때 위에서 내려다보고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불교에서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방위가 5방위가 됩니다. 이 5방위에다가 아까 이제 켜켜이 그 능엄경에서 얘기하듯이 그 방섭을 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기둥이 놓일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을 적당하게 끊으면은 3칸짜리 집이 되는 거죠. 중국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되는데 이 5방에 결계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땅을 또 한걸, 그러니까 한 30이나 60cm를 파고 거기에다가 7보, 7가지 보석과 5가지 곡식을 갈아서 황초 보자기에다 싸서 5색사로 묶어서 납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보 5곡을 납입을 해서 그게 결계가 되는데 그게 쭉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에서 뭡니까? 부처님 복장에도 오방사가 들어가고 칠보가 들어가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들이 도처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땅에는 부처님께서 금성계지, 그러니까 이제 법륜을 굴리실 수 있는 터가 된다. 이게 다라니 집경에서 얘기하는 부처님 당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결계를 잘하고 금성계지를 굴릴 만큼 예법을 했으니까 여기에 사람이 사는 집을 지어도 될 법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방편을 또 칩니다. 그럴까봐. 부처님이 머무시면은 이 법륜을 크게 굴리셔서 불국토를 이루지만은 세상에 세속의 사람이 살면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당 안에는 사람 사는 집을 짓지 마라 이제 이렇게 방편을 치는데 우리 왜 조선시대 때 금당부터 절 허물고 명당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금당 자리에 묘를 쓰는 유생들의 그 묘가 굉장히 많죠. 그게 다 뭡니까? 그래도 나는 법당이 앉은 자리는 수성한 자리니까 우리 집 조상의 묘를 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알고 방편을 쳤는데도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방 위에다가 이제 그 7보 5곡을 갈아서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구성원들은 7보 5곡만 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내용들을 집어 넣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다란이 직경 더하기 부처님을 장엄할 때에 부처님이 그 머무시는 공간을 장엄할 때에 지내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구, 그 다음에 음식 도량, 그래서 그 각종 보화로서 장엄된 그 기물을 땅 밑에다가 납입을 합니다. 매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물지구라고 해서 버드나무, 그 다음에 숯, 이래서 각종 좋은 식물들을 또 납입을 합니다. 그 땅에다가. 그리고 세 번째는 향공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칠보오곡. 아까는 칠보오곡을 갈아서 넣으라 했습니다만 칠보오곡에다 더해서 음악까지 공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털을 다지고 납입을 하고 할 때는 일종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털을 누가 다 다지겠습니까? 일종의 민중들 내지는 노예들이 다지니까 그네들도 덕을 베풀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요때쯤 되면 잔치 한번 베풀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신한테 음식을 공양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공양하고 나머지를 실질적으로 먹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금속류 또는 제기들이 4,000벌이 넘습니다. 4,000점이 넘습니다. 수정구설 500과를 납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대야, 그러니까 이 얼굴 씻는 대야입니다. 대야, 은으로 된 대야, 뭐 접시 500벌, 큰 접시 500벌, 큰 접시 200벌, 작은 접시 뭐 500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국토는 그야말로 모든 보석류들이 다 깔려있는 상황의 기도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은 국자도 들어갑니다. 그 국자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요게 이제 접시를 모서리에 딱 이렇게 오방 결계를 하고 나서 윷놀이 판처럼 깔아놓고는 이제 음식을 떠서 거기에다 다 놓습니다. 그 결계의 제신들이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국자는 신을 위한 국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씁니다. 그것도 다시 그대로 땅에다 묻습니다. 한 번 쓰고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번 쓰고는 그대로 제사 공간 안에 매납이 되는 것이 요 법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게 석등 자리인데, 석등 주변에도 요 단지 안에다가 뭔가를 납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제신들한테 제사를 지낸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제사 여기에 아까 보셨듯이 채물, 그 다음에 이 음식은 불교에서 얘기하면 다 식물성이겠죠. 그런데 중국하고 고대 사회의 관념이 또 불교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요 동물이 뭐 같이 생겼습니까? 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위지동해전에 보시면은 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소와 말을 불릴 줄 모르고 제사에만 다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기마민족이라는 그 반정이 되는 자료입니다만 말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 저 도지사가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황제, 왕의 제사의 말, 그 다음에 저 돼지, 그 다음에 개, 뭐 양, 저 닭 이런 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말 빼고 양부터 제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세 번째 단계부터, 이게 이제 중국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사 예물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한반도의 왕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합니다만 한반도에서는 고집스럽게 집어넣습니다. 황룡사에서도 넣고 미륵사에도 넣고 요즘도 넣습니다. 그게 이제 관습, 전해들어온 관습이죠. 그러니까 제물은 내가 불자지만은 또는 출가한 분이지만은 고대 관습에 천제를 지낼 때의 예법대로 하는 겁니다. 저 강원도에 가시면은 스님들께서 기우제도 지내주시는데 요즘 민속하고 섞인 거죠. 생돼지, 죽은 돼지 5마리를 사찰해서 올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 섞이는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는 불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패턴들의 내용들입니다. 뭐 이런 거는 보면 이 안에 이제 흙으로 만든 염주, 이거는 물에 넣으면 확 녹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염주가 아니라 제사용 염주를 납입을 하는 방법이거나, 이거는 그 저 밑에 창원 쪽에서 나온 예물인데, 솥안에다가 금동 내용들을 쭉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숫자 중에는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전부 금동패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경전을 모르면은 이거를 뭘로 해석했는가 하면 퇴장유구라고 공식 그 김해박물관의 도록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퇴장이 뭔가 하면 스님들께서 전란에 도망가셔야 되는데 사찰에 돈 되는 거는 다 뜯어가지고 단지에 묻어놓고 도망가셨다. 그게 퇴장유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퇴장유구다 하는데, 앞에서 보셨던 4,000벌의 검은 보화를 집어넣어야 되는 법칙을 모르면은 당연히 퇴장이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요 가까운 도봉서원에서 도봉서원이 도봉사를 회철시키고 서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서원을 뜯어내고 밑에 그 사찰에 금당터가 나오는데 금당터의 기단에서 나온 청동유물입니다. 물론 음식이나 이런 건 다 없어졌겠죠. 보시면은 국자들, 뭐 금강령, 향로, 다완 해서 그 물목에 상응되는 것인데, 그러면 야 4,000벌 들어간다 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나오느냐? 방편을 또 치십니다. 접시 한 점 넣고 500 글자 쓰면 뭡니까? 500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또 불기미술 하시는 분은 야, 이 500 적혀 있으니까 500난 전에 모셨던 불구를 전쟁 나서 밀어놓고 도망가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경전을 안 보시는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다 보시면 이 청동 반자입니다. 소리 나는 반자인데 그 안에 묻혀지는 정병.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묻어놓고 도망가셨다 하는데, 석함을 짜서 요 탑에 요 빨간 지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방향.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방향에 이러한 것을 납입하는 방식들은 보면은 다 그냥 묻어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법에 따르는, 불국토를 만들어내는 예법에서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가람을 하나도 못 해드렸는데. 그냥 하나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쭉 다 지나가고요. 이게 이제 요 왼쪽 그림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비조사 아스카데라 들어보셨죠, 그죠? 아스카데라의 절의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고구려 초기 평양에서 만들어내는 가람 배치도입니다. 이 중앙에 있는 것은 백제의 1탑 1금당식 가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 서기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백제의 와박사, 노반박사, 탑을 만드는 박사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아스카데라를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의 구성 논리인데요. 백제의 와박사가 가서 만들어준 일본 기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울 때는 백제의 막강한 권한이 일본한테 그대로 전수를 해준 것처럼 우리는 그 한 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네들의 가람 배치는 어디서 온 겁니까? 요 두 개 중에서는 고구려식입니다. 탑은 물론 이게 팔각이 아니라 사각이지만은, 그리고 기와를 전해줬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8엽이고 이쪽은 11엽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일적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장율사가 계단을
거의 정멸보궁화 시켰는 상황으로 변해갑니다만은 똑같은 겁니다.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장인 기술이 왔는 거지. 그러니까 외왕이 가람의 설계도는 고구려 타입을 초이스하고 기술은 백제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자기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쪽 기술을 병합을 해서 만든다라는 건데 이거는 똑같이 황룡사 구청목탑을 누가 지어줍니까? 백제의 아비지 장인이 와서 건립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21세기의 우리의 자녀는 뭡니까? 신라인은 구청목탑을 못 짓는다. 그래서 백제 장인이 와서 지어주는데 그러면 백제 장인이 구청목탑을 지으려면 백제 설계도가 와서 황룡사 구청목탑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탑 이미테이션 작게 축소해서 만든 거 보면은 백제의 그 목탑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미륵사지 석탑, 좌우 석탑이 목탑 형태입니다. 그 석탑의 그림하고 그 축소를 같이 해서 황룡사 구청 목탑하고 대입을 하면은 황룡사가 훨씬 경주 쪽은 빵빵합니다. 백제 쪽은 탑이 좀 이렇게 세장하고요. 그러면은 설계도를 백제 설계도가 온 것이 아니라 황룡사의 설계도는 황룡사 경주왕이 따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건립 방식을, 목조의 결구 방식을 좀 잘하는 아비지를 불러서 썼다. 이렇게 문화의 변동 상황들을 해석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왜 통도사 계단에는 우리는 사리를 넣어야 되고 왜 우리는 사찰의 그 밑에다가 말뼈를 집어넣어야 되고 하느냐라는 것과 맥이 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할 때도 이거는 디자인의 초이스가 다른 것이다 하는데 백제 쪽에서의 상황들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전해줬다. 그런데 전해주는 양식은 일본 학자들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뒤전 절이 뭔가 하면은 이 고구려 절입니다. 막 이렇게 그냥 흉내만 발굴을 해봐서 이게 탑을 중심으로 디귿자로 둘러싸인 가람 배치네. 이게 우리 아스카데라와 같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너가 아무리 갖다 줬다 하더라도 초이스는 우리 거고 우리는 일본의 문화는 한반도의 문화를 받아왔다고 너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대륙의 문화를 받은 한반도도 대륙의 끝단이지 않습니까? 대륙의 문화를 가지고 왔지 한국 백제라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그 조선미술사에 색균호가 적죠. 그래서 너는 역시나 중국 대륙의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전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해서 반도론을 형성해내는 근거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문화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쪽 거를 받아오실 때도 내 식으로 변화시켜서 내 거를 만들려고 하지 그대로 수입을 해서 갖다 얹히는 짓은 어느 집단이든 간에 그 문화를 그렇게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가람 배치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서설만 많이 드려서.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시 볼 그 인연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공부를 하실 때 불교 문화를 하시거나 불교 사상을 하시거나 할 때에 경전을 요즘은 한글 대장경이 다 인터넷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셔서 그 경전 속에서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변화되는 요소가 있고 이것도 부정할 수 없고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을 어떻게 올바르게 개성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방스럽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